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김진사 댁에는 복순이라는 막내 여종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름처럼 복스럽게 생긴 처녀였지만 성격만큼은 이름과 영 딴판이었지요. 야무지다 못해 당돌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사사건건 일을 저지르는 통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 댁의 외아들인 김학수 도령이었습니다. 학수 도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 동네에 소문난 아나무인 한량이었습니다. 글 공부는 담싸 흔지 오래요. 허구한 날 기생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거나 몰려다니며 사냥을 즐기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즐기는 것은 바로 아랫사람들, 특히 복순이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아, 물 떠와라. 복순아, 내 각근 좀 고쳐 메어라. 복순아, 내 낯짝은 어찌 그리 동그랗게 생겼느냐. 꼬투리란 꼬투리는 다 잡아 복순이의 속을 박박 긁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못된 신보를 가졌더랬습니다. 그날도 복순이는 학수 도령의 등살에 못 이겨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저녁상에 올릴 고사리가 이게 뭐냐. 썩 나가서 한 소쿠리 가득해 오지 못할까 하는 호통에 쫓겨나다시피 산에 오른 것이지요. 에이, 저놈의 인간. 언젠가 꼭 한번 된통 당하게 해줄 테다. 복순이는 바구니에 고사리를 뜯고 내려오는 길에 연신 학수 도령을 향한 험한 욕을 입안으로 우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머리 위 좋기 20잔은 넘어 보이는 커다란 떡갈나무 위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왼산의 다급한 비명소리였습니다. 복순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육중한 것이 쿵! 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사람이 뚝 떨어진 것만 같았지요. 복순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호미를 쥔 채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풀숲 사이에는 값비싼 비단 사냥복을 입은 사내가 큰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복순이는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싶어 가슴을 졸이며 사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땅바닥에 기절한 채 널브러져 있는 이는 바로 자신을 못살게 굴던 원수 같은 김도령 학수였습니다. 아마도 높은 나무에 올라가 새를 잡으려다 발을 헛디딘 모양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순간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수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요. 도련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복순이가 학수의 뺨을 몇 차례 철썩 때리자 그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눈만 끔뻑거리며 멍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세상 모든 것이 낯설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학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돌려 바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복순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기억도 담겨 있지 않은 듯 텅 비어 있었지요. 그는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서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구나. 그녀는 어서 사람들을 불러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학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여기가 어디고 나는 왜 여기에 누워 있는 것이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장고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떠오르는 교활한 미소를 감추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멸시했던 저 아나무인 도령에게 뼛속까지 사무치는 교훈을 줄 절호의 기회 말입니다. 복순이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언제 놀랐냐는 듯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짓고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또 그 버릇이 도졌구나. 나무에서 떨어지더니 머릿속이 아주 뒤죽박죽이 된 모양이로구나. 학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버릇이라니. 네가 나를 아는 것이냐? 복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기 실력은 저작거리 으뜸 광대도 울고 갈 정도였지요. 너는 내 동생인데 알다마다 너는 머슴, 석수란다, 석수야. 어릴 적에 소에게 받혀 머리를 크게 다친 뒤로 이렇게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내 신분을 잊어버리곤 하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내 놈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에휴, 내 팔자야. 석수라는 촌스러운 이름에 학수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뭐, 내가 머슴이라고? 그럴 리가. 나는 분명.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자신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어렴풋한 느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이때다 싶어 쐐기를 박았습니다. 뭘 그럴 리가 없어. 내 이놈 생긴 건 멀쩡해서는 맨날 일하기 싫어서 꾀만 부리고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저녁밥 지을 땔감이 모자라니 어서 가서 나무라도 한 짐 해와야 할 것이 아니냐. 복순이는 학수의 엉덩이를 툭 걷어차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학수는 얼떨결에 일어나 복순이가 건네주는 지게를 멍하니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석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당장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복순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양 최고의 한량 도령 김학수는 하루아침에 머슴 석수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따라오너라 석수야. 복순이는 앞장서서 산 깊은 곳으로 학수를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좁은 오솔길을 한참이나 걸어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 앞에 도착했지요. 예전에 사냥꾼들이 잠시 머물던 곳으로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가였습니다. 복순이는 이곳을 머슴 석수 만들기를 위한 비밀 훈련소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비록 가난하지만 네가 부지런히 일하면 언젠가는 기와집도 짓고 살 수 있겠지. 물론 네 팔자에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다만. 복순이는 혀를 차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살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당당한 태도에 그는 감히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그날부터 복순이의 본격적인 머슴 만들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엄한 훈장님이라도 된 것처럼 학수에게 머슴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석수야. 머슴의 첫 번째 덕목은 바로 힘이다. 힘. 저기 저 장작더미 보이지? 해가 지기 전까지 저것을 모조리 패놓도록 해라. 못하면 저녁밥은 없는 줄 알아. 복순이는 그에게 날이 무딘 도끼 한 자루를 던져주었습니다. 학수는 난생 처음 잡아보는 도끼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비단옷 소매를 걷어붙이고 낑낑거리며 도끼를 휘둘렀지만 장작은 쪼개지기는커녕 엉뚱한 곳에 박히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물깃기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머슴의 두 번째 덕목은 성실함이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샘터에 가서 물동이를 가득 채워오는 것이 머슴의 도리지. 자, 이거리고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다녀오너라. 복순이는 커다란 물동이를 그의 머리 위에 떡하니 얹어주었습니다. 학수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물동이를 엎어 온몸이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고 말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는 그에게 집신 삼는 법, 밭 가는 법, 심지어는 지붕의 이영을 엮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물론 가르친다기보다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내 놈은 머리만 나쁜 게 아니라 손도 아주 등신이구나. 하며 구박하고 윽박 지르는 것에 가까웠지요. 학수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고된 노동과 모욕에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쑤시는 팔다리 때문에 끙끙 앓았고 낮이면 복순이의 잔소리에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희고 부드럽기만 했던 그의 손바닥에는 어느새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고 허약했던 그의 팔뚝에도 조금씩 근육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머슴 석수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슴 석수가 된 학수의 순환 시대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편의 희극과도 같았습니다. 양반 도령으로 태어나 평생 귀하게만 자란 그의 몸은 머슴의 고된 노동과는 상극 중의 상극이었지요. 그의 서툰 몸짓은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땔감을 팰 때면 그의 어설픈 도끼질은 장작이 아닌 허공을 가르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껏 도끼를 휘두른 나머지 도끼가 손에서 쏙 빠져나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복순이가 널어놓은 빨랫줄을 끊어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 내 저고리가 흙탕물에 다 젖었지 않느냐. 복순이의 불호령에 그는 꼼짝없이 저녁을 굶어야 했지요. 물깃기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머리에 있는 것조차 힘겨워 10번을 가면 9번은 빈 동이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겨우 물을 반쯤 채워 돌아오다가 발밑에 돌멩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동이는 박살이 나고 그는 온몸이 흙탕물 범벅이 된 채로 오두막으로 돌아왔지요. 그 꼴을 본 복순이는 기가 막혀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석수야, 석수야. 너는 그냥 가만히 숨만 쉬는 게 우리 집안을 돕는 일이겠다. 칠칠치 못하기가 꼭 동네 바보 칠복이 같구나. 복순이의 구박에 학수는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일은 바로 집신 삼기였습니다. 손재주라고는 약에 쓰려도 찾아볼 수 없는 그에게 볏짚을 엮어 신을 만드는 것은 글공부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몇 시간을 낑낑대며 만든 것은 집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집으로 엮은 뭉텅이에 가까웠지요. 복순이는 그것을 보더니 이걸 신으라고 만든 것이냐, 아니면 소여물로 주라고 만든 것이냐 하며 마당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하루는 복순이가 그에게 밭을 갈라고 쟁기를 맡겼습니다. 학수는 소를 몰아본 적이 없어 쟁기를 든 채 소 앞에서 쩔쩔매기만 했지요. 이랴! 어서 가란 말이다! 그가 소리치자 성질이 난 소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복순이가 애지중지 가꾸던 작은 채소밭을 엉망으로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학수는 복순이에게 등짝을 10대도 넘게 맞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학수는 매일같이 사고를 치며 서툰 머슴의 비애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욱신거리는 몸을 부여잡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해내는 진짜 머슴들에 대한 희미한 경외심이 싹트고 있었답니다. 복순이의 대담한 계획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오래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 오두막이라지만 두 사람이 먹고 살 식량을 구하는 것은 큰 문제였지요. 나물만 캐먹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복순이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단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김진사 댁의 주방을 책임지는 뺑덕어멈이었습니다. 뺑덕어멈은 뚱뚱한 몸집에 입이 걸기로 소문난 참모였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부모 없이 자란 복순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지요. 복순이는 한밤중에 몰래 김진사 댁으로 숨어들어가 뺑덕어멈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뺑덕어멈은 입을 떡 벌리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맹랑한 거사. 네가 겁도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꾸몄단 말이냐. 만약 이게 들통나면 네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뺑덕어멈은 기겁을 하며 펄쩍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고소하다는 생각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아나무인으로 살아온 학수 도령이 복순이 손에 잡혀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저놈의 도령놈, 이번 기회에 변해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쯧쯧, 내 저럴 줄 알았지. 언젠가 큰 코 다칠 줄 알았어. 결국 뺑덕어멈은 복순이의 위험한 계획에 공범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혀를 끌끌 차면서도 복순이의 대담함이 내심 마음에 들었던 것이지요. 그날부터 뺑덕어멈의 은밀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주방에서 남은 밥과 반찬을 몰래 챙겨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는 뒷산 약속된 장소의 늙은 고목나무 구멍에 그것을 숨겨두었지요. 복순이는 새벽마다 그곳에 가서 뺑덕어멈이 숨겨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덕분에 학수는 거친 보리밥 신세는 면하고 제법 사람다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뺑덕어멈이 김진사 댁의 소식을 쪽지에 적어 음식과 함께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도령님 찾느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조심하거라. 진사 어르신 도령님이 또 기생집에 간 줄 알고 크게 노하셨다. 그녀의 정보 덕분에 복순이는 바깥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뺑덕어멈은 복순이를 만날 때마다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 이제 그만하고 도련님을 돌려보내라. 고타일렀지만 그녀의 손은 어느새 다음 날 가져다 줄 음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돌한 여종과 인정 많은 참모, 두 여인의 아슬아슬한 공모 관계는 깊은 산속 오두막의 비밀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답니다.
머슴 석수가 된 학수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고된 노동보다도 밥상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차려주는 밥상은 그야말로 머슴의 밥상 그 자체였지요. 거친 껍질이 그대로 섞인 시커먼 보리밥 한 그릇에 소금물에 절인 푸성귀, 그리고 멀건 나물국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다 뺑덕 어멈이 고기 반찬이라도 몰래 챙겨주는 날이면 그날은 오두막의 작은 명절날이나 다름없었지요. 학수는 꾸역꾸역 보리밥을 씹으며 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혀는 분명 이 거친 음식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복순아, 아니 누이야. 왜 부르냐 이 밥충아. 밥 먹을 때 말 시키지 마라. 복순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밥을 우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내 입은 분명 이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흰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밥알이 비단처럼 희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런 밥 말이다. 그리고 반찬도 기름지고 맛있는 고깃국이랑 달콤한 약과 같은 것도 먹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구나. 학수는 아련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각은 양반 도령 시절의 호사스러운 밥상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복순이는 씹던 밥을 뿜을 뻔했습니다. 이 인간이 설마 기억이 돌아오려는 건가?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숟가락으로 학수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퍽, 꿈 깨라 석수야. 네가 잠꼬대를 하는구나. 머슴 팔제 비단 같은 쌀밥에 고깃국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네가 먹었던 건 아마 꿈속에서였겠지. 아니면 머리를 다치면서 헛것이 보이는 개로구나. 복순이의 타박에 학수는 다시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런가? 꿈이었나? 그는 다시 거친 보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맛과 다르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자꾸만 다른 세상의 음식이 떠오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지요. 어느 날 복순이가 뺑덕어멈에게서 얻어온 잘 익은 복순가 하나를 간식으로 내밀었습니다. 학수는 복순가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 달콤하고 향긋한 맛. 나는 분명 이런 과일을 매일같이 먹고 살았어. 그가 흥분해서 외치자 복순이는 재빨리 그의 손에서 복순가를 빼앗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트림을 한번 꺽 하고는 말했지요. 무슨 소리냐? 네가 이런 귀한 걸 먹어봤을 리가. 이건 뒷산에서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따온 것이니 감사한 줄이나 알아라. 학수는 복순이의 말에 또다시 기가 죽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미각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바로 그 맛있는 밥상에 대한 그리움에서부터 키워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복순이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끼어들었으니 바로 김진사 댁의 어수룩한 머슴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순박하기는 으뜸이었지만 눈치가 없고 행동이 굼떠 늘 다른 머슴들에게 놀림을 받는 신세였지요. 그런 칠복이가 남몰래 복순이를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뺑덕어멈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최근 복순이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집을 빠져나가 뒷산으로 향하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기 때문이지요. 혹시 복순이가 늑대 총각이라도 만나는 것은 아닐까?
순진한 칠복이는 온갖 상상의 나라애를 펼치며 어느 날 밤 복순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순이는 그날도 뺑덕 어멈이 숨겨둔 음식을 가지고 오두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그녀의 뒤를 쫓았지요.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한 복순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칠복이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온 집안이 애타게 찾고 있는 학수 도령이 촌스러운 머슴 옷을 입고 앉아 있었고 복순이는 그에게 석수야 밥 먹어라 하며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복이는 너무 놀라 억 하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복순이가 밖으로 뛰쳐나왔고 칠복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모든 것을 들켜버린 것이지요. 복순이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고 칠복이는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복순아!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복순이는 이 어수룩한 녀석의 입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칠복아, 너 나 좋아하지? 복순이의 돌직구에 칠복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럼 날 좀 도와줘야겠다. 이 일만 잘 도와주면 내가 네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지. 복순이의 말에 칠복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복순이의 어설픈 조력자이자 비밀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움은 도움이라기보다는 사고에 가까웠지요. 한 번은 칠복이가 학수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석수야, 지게질은 말이다. 이렇게 허리 힘으로 탁! 시범을 보이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을 들어눕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복순이 몰래 학수에게 도련님, 힘드시지요? 하고 동정심을 표했다가 학수의 의심만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복순아, 정말 도련님을 저렇게 계속 부려먹어도 되는 거냐? 나중에 큰 벌을 받을 텐데. 칠복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복순이의 대담한 행동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된 머슴살이에도 불구하고 학수의 몸에 밴 양반의 습관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전 도령 시절의 버릇들을 툭툭 튀어나오게 하곤 했지요. 어느 날 복순이가 장작불을 피우기 위해 낡은 책 조각을 아궁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것을 본 학수는 기겁을 하며 달려와 책 조각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니 누이야, 어찌 감히 글이 적힌 종이를 불에 태우려 하느냐. 이것은 하늘의 뜻을 담은 귀한 것인데. 복순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이까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지금 당장 불을 안 떼면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할 판인데. 하지만 학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흙 묻은 손으로 소중하게 책 조각의 먼지를 털어내고는 그 위에 적힌 어려운 한자들을 술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그의 목소리는 맑고 천가했지요. 복순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인간이 정말로 글을 읽을 줄 아는구나. 그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학수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놈의 석수, 머슴놈이 겉멋만 들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글은 알아서 못에 쓰게. 그 시간에 밭이나 한 떼기 더 갈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복순이의 호통에 학수는 시무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 나는 배운 적도 없는데 어찌 이 글자들이 저절로 읽히는 것이지.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책 조각과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번갈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온 뒤 갠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을 때 학수는 자신도 모르게 시 한 수를 읊조렸습니다. 푸른 산은 뜻이 있어 말을 않고 흐르는 물은 형체가 없어 절로 흐르네. 옆에서 듣고 있던 복순이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야, 석수, 너 지금 뭐라고 씨부렁거리는 거냐? 배고프다고 헛소리하는 게냐? 학수 역시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아름다운 시구에 스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은 분명 석수라는 무식한 머슴인데 어째서 머릿속에는 이토록 고상하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복순이와 학수가 산속 오두막에서 기묘한 동거를 이어가는 동안 김진사 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김진사는 아들이 사라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그놈의 기생집에 가서 외박이라도 하는 게지. 아니면 노름판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거나. 며칠 지나면 돈 떨어져서 기어 들어오겠지. 놔두어라. 그는 아들의 잦은 외박과 가출에 이골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도 학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김진사도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풀어 한양의 모든 기생집과 투전판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들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김진사는 뒤늦게 아들이 정말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요. 내 아들아, 학수야, 대체 어디를 갔느냐. 김진사 댁은 아들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이 동원되었습니다. 머슴들은 패를 나누어 한양 근교의 산과 강을 샅샅이 수색했고 김진사는 큰돈을 걸고 아들을 찾는 방을 온 동네에 써붙였습니다. 하지만 학수는 마치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같았습니다. 학수의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자리에 누워 끙끙 앓았고 김진사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마루에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밉고 한심할 때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뿐인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막상 아들이 사라지고 나니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지요. 복순이의 공범인 뺑덕어멈과 칠복이는 이 모든 소동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행여나 자신들의 비밀이 탈로 날까봐 다른 하인들보다 더 열심히 학수를 찾는 척하며 연기를 해야 했지요. 뺑덕어멈은 밥을 짓다가도 아이고, 우리 도련님, 이 밥을 드셔야 할 텐데 하며 거짓 눈물을 흘렸고 칠복이는 산을 수색하며 일부러 오두막과 반대 방향으로만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소동이 커질수록 복순이의 비밀 오두막에도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슬아슬한 거짓말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매일같이 학수를 석수라 부르며 혹독하게 부려 먹었습니다. 이놈의 석수,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느냐. 석수야, 물 길어 와라. 밥은 공짜로 먹는 줄 아느냐. 그녀의 입에서는 마를 날 없이 구박과 잔소리가 쏟아져 나왔지요. 학수 역시 그런 복순이가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내 동생이라면 어찌 이리도 모질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복순이의 등살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미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밉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묘한 정이 싹트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학수는 서툰 도끼질을 하다가 손을 크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상처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복순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런 칠칠치 못한 놈이라며 핀잔을 주면서도 재빨리 숲으로 달려가 약초를 뜯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약초를 잘 찧어 그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고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붕대처럼 감아주었지요.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수는 묵묵히 치료를 받으며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날 밤에는 갑자기 날이 추워져 학수가 잠결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복순이는 자는 척하며 돌아 누워 있다가 이내 못 이기는 척 일어나 자신의 낡은 이불을 그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학수는 반쯤 잠결이었지만 자신을 덮어주는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풀꽃 향기를 느낄 수 있었지요. 학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복순이가 무거운 땔감 더미를 지고 끙끙거릴 때면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내가 하겠다 며 땔감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복순이가 밤늦도록 집신을 삼느라 피곤해하면 누이야 고단할 터이니 어서 쉬거라 하며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복순이는 쓸데없는 소리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앙숙처럼 으르렁거리면서도 이 깊은 산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처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잠이 들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수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몸은 고된 머슴살이에 완벽하게 적응해갔지만 그의 기억은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지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것이 희미했지만 아주 가끔씩 안개가 걷히며 낯선 풍경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학수는 복순이의 성화에 못 이겨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빨랫감을 방망이로 두드리던 그는 무심코 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꽤 죄죄했지만 이목구비만은 여전히 훤칠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면 위로 비친 자신의 모습 위로 전혀 다른 이미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값비싼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쓴 채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주변에는 아름다운 기생들이 웃으며 술을 따르고 있었고 자신은 호기롭게 웃으며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환상이었습니다. 학수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질 듯한 두통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방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토록 화려하고 오만한 사내가 정말로 자신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의 이 초라한 모습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비틀거리며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본 복순이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왜 그러느냐, 석수야? 어디 아픈 것이냐? 학수는 떨리는 눈으로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순진한 머슴의 어리숙함이 아니 깊은 의심과 혼란이 담겨 있었지요. 복순아,
아니, 누이야. 내게 진실을 말해주어라. 나는 정말로 석수가 맞는 것이냐? 어째서 내 머릿속에는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지.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복순이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의심하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 앞에서 복순이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설픈 거짓말로 이 상황을 무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학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복순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려 했지만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학수의 눈빛 앞에서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석수야. 네가 더위를 먹었나 보구나. 헛것이 보이는 게지. 너는 1000번을 물어도 10,000번을 물어도 머슴 석수가 맞다. 복순이는 일부러 더 큰 소리를 치며 학수를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함에 떨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지요. 학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 눈이 흔들리고 있다. 너는 지금 나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어. 학수의 차분한 지적에 복순이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저녁밥 지을 땔감이나 더 구해오너라. 게으름 피울 생각 마. 그녀는 학수의 등을 떠밀며 밖으로 내쫓으려 했지만 학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두막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수는 더 이상 복순이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어수룩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복순이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고, 복순이는 그런 그의 질문을 교묘하게 피하며 아슬아슬한 거짓말을 이어갔지요. 복순이의 마음 역시 복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수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을 되찾고 다시 예전의 아나무인 도령으로 돌아가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버린 석수가 어느덧 그녀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밤이면 복순이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겠지. 나를 벌하고 다시는 보지 않으려 할 거야. 그녀는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학수를 향한 그녀의 태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구박을 하면서도 그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잦아졌고, 자신도 모르게 그의 상처를 걱정하거나 끼니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거짓말은 아이러니하게도 학수를 향한 그녀의 진심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주종 역정극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학수를 찾기 위한 김진사 댁의 수색은 날이 갈수록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양 근교만 뒤지던 것이 이제는 인근의 깊은 산속까지 샅샅이 훑기 시작했지요. 복순이는 뺑덕어멈이 전해주는 쪽지를 통해 수색대가 점점 자신들의 오두막 근처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순아, 어제는 머슴들이 오두막 바로 아래 계곡까지 다녀갔다더라. 이러다 곧 들통나고 말 것이야.
어서 도련님을 돌려보내거라. 뺑덕어멈의 다급한 경고에 복순이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수의 의심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순순히 그를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오두막에서 학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밖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에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김진사 댁 하인들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학수의 손을 잡아 끌고 오두막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따라와, 석수야.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둘러댈 틈도 없이 무작정 더 깊은 산속으로 학수를 이끌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학수는 그녀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멧돼지라니 무슨 소리냐. 시끄럽고 뛰기나 해. 잡히면 죽는단 말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산속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뒤에서는 거기 누구냐, 서라 하는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복순이는 학수의 손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은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으며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려 겨우 하인들을 따돌린 두 사람은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학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복순이를 추궁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저들은 누구고 우리는 왜 도망쳐야 하는 것이냐? 복순이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머리를 굴렸습니다. 저들은 말이다. 우리에게 빚을 받으러 온 무서운 왈패들이다.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해 이 산속으로 야반도주한 것이 아니냐. 네가 머리를 다쳐서 그것마저 잊어버렸구나. 그녀의 임기응변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학수는 그녀의 말에 또다시 혼란에 빠졌지만 방금 전에 긴박했던 상황 때문에 일단은 그녀의 말을 믿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 의심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생활 뒤에는 자신이 모르는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깊은 산속으로 도망친 복순이와 학수는 이제 예전의 오두막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에는 동굴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열매를 따먹으며 며칠을 더 떠돌이 신세로 지내야 했지요. 험난한 생활에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좁은 절벽길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수가 발을 헛디디며 휘청거리는 순간 그의 품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맑은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구른 것은 바로 값비싸 보이는 푸른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항 모양의 놀이개는 촌스러운 머슴 석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지요. 복순이는 깜짝 놀라 놀이개를 주워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석수야. 내게 어찌 이런 귀한 것이 있느냐. 학수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이 놀이개가 왜 자신의 품에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놀이개를 손에 쥔 순간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지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내 몸처럼 소중하게 느껴지는구나. 학수는 옥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옥의 감촉이 그의 손끝을 통해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도련님, 옥놀이개를 새로 닦아왔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는 늙은 하인의 모습. 화려한 기와집 대청마루에 앉아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거만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바로 눈앞에 이 처녀,
복순이가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수많은 순간들까지 학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석수가 아닌 학수라는 것과 자신이 천한 머슴이 아닌 부유한 양반가의 도령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당돌한 계집, 복순이가 자신에게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까지도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옥놀이개를 손에 쥔 채 학수는 한동안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석수로서의 고된 기억과 김학수로서의 오만했던 과거가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지요. 복순이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런 그의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학수는 마침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순이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기억해낸 자의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복순이의 정체를 똑똑히 기억해낸 것입니다. 내 인연.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더 이상 어수룩한 석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그 아나무인 도령 김학수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인연 복순아, 네가 감히 하늘 같은 주인을 능멸하고 이 몸을 머슴으로 부려먹었단 말이냐. 학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순이를 향해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온갖 수모와 굴욕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복순이는 그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기죽지 않은 당당한 목소리로 맞받아쳤지요. 그래, 그랬다. 내가 그랬다. 이 못된 도령놈아. 이제 와서 빌고 용서를 구할 바에야 차라리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벌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의 고통은 발톱의 때만큼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온 도련님께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밥 한술 뜨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르쳐 드린 게 뭐 그리 잘못이냐. 도련님은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평생을 철부지한량으로 살다가 썩어 없어졌을 게 뻔하다. 복순이의 외침은 그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녀가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억압받는 자의 진심 어린 항변이었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학수는 오히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에 차서 당장이라도 그녀의 뺨을 올려 붙여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한 명은 되찾은 기억에 대한 분노로, 다른 한 명은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진실에 대한 당당함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곳에서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되찾은 학수는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복순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 죄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낱낱이 고하고 마땅한 벌을 받게 해주마. 그는 으르렁거렸지만 복순이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김진사 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그것도 왼수 같은 여종 복순이에게 끌려오다시피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김진사와 그의 아내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꾀죄죄한 몰골의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 아들아, 학수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바탕 재회의 소동이 끝난 뒤 학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복순이의 악행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아버지, 이 괘씸한 계집이 제가 기억을 잃은 틈을 타 저를 석수라 속이고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부려먹었나이다. 당장 전연의 목을 쳐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김진사와 식구들은 입을 떡 벌리고 놀랐지만 그들의 반응은 학수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김진사는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복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뺑덕어멈은 고개를 숙인 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컸기에 복순이의 죄를 엄히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냐 오냐, 네가 무사히 돌아왔으면 되었다. 복순이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며 어물쩍 넘어가 버렸지요. 학수는 김이 샜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순이는 벌을 받는 대신 다시 예전의 여종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지요. 학수는 다시 비단도포를 입은 도련님이 되었지만 그의 몸에는 머슴 석수의 습관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도 모르게 마당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찾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면 부엌으로 가 뺑덕어멈의 설거지를 도우려 하기도 했지요. 한 번은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고 끙끙거리는 칠보기를 보다가 비켜보거라. 그건 허리 힘으로 들어야지 하며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려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순이와 눈이 마주치면 학수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헛기침을 하며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순이는 그런 그를 보며 입술을 깨물고 웃음을 참아야 했지요. 주인은 다시 주인이 되고 종은 다시 종이 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련님으로 돌아온 학수는 예전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석수의 삶을 살아본 그의 눈에는 세상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밭으로 나가는 머슴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안함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칠보기가 실수로 자신의 옷에 물을 쏟았을 때도 예전 같았으면 불호령을 내렸을 테지만 그는 괜찮다. 옷이야 빨면 그만이지. 라며 무심하게 말해 칠보기를 감동하게 만들었지요. 밥상 앞에서는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기름진 갈비찜이나 화려한 전골보다 뺑덕어멈이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소박한 나물 반찬에 더 손이 갔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먹던 복순이가 차려준 밥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밥 투정을 하지 않았고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의 그런 변화에 김진사 부부는 놀라면서도 내심 기뻐했지요. 가장 큰 변화는 복순이를 대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복순이만 보면 괘씸한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서 내 먹 좀 갈아보거라. 하지만 막상 복순이가 묵묵히 다가와 먹을 갈기 시작하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작은 상처 자국이나 고된 일에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면 오두막에서 자신을 간호해주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순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이 나물은 조금 짜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오두막에서 그가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내일은 싱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도련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하고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학수는 밤이면 책상에 앉아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이었지만 이제는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지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순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을 속인 괘씸한 계집. 하지만 자신을 유일하게 돌봐준 사람이기도 한 그녀. 학수는 자신에게 닥친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학수는 복순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당장 내쫓아 버리자니 산속에서 자신을 돌봐주었던 정이 마음에 걸렸고 그냥 두자니 자신을 능멸한 죄가 괘씸하여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순이만 보면 괜히 트집을 잡고 툴툴거렸지만 그것이 그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요. 그가 한참을 방 안에서 서성이며 고민하고 있을 때 뺑덕어멈이 조용히 다과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학수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더니 다 안다는 듯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아직도 복순이 그년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학수는 흠칫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가 저런 맹랑한 것 때문에 소가리를 한단 말이냐. 나는 지금 전연을 어찌 벌을 줄까 고민하는 중이다. 뺑덕어멈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이라니요. 도련님이야말로 복순이에게 큰 상을 내리셔야지요. 상이라니. 뺑덕어멈은 지금 제정신이냐. 학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정신이고 말고요. 도련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도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글 공부는 뒷전이고 아랫사람은 발 아래 먼지처럼 여기시던 철부지 한량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도련님은 어떻습니까? 하인의 고됨을 알고 밥 한 톨의 귀함을 아는 속 깊은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게 다 누구 덕이겠습니까? 뺑덕어멈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학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지요. 도련님, 복순이가 그저 도련님이 미워서 그런 짓을 벌였겠습니까? 다 도련님 사람 좀 되라고 그 모진 마음으로 그런 것이지요. 도련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년 밤마다 도련님 덧난 상처에 약초 발라주며 눈물 짓던 아이입니다. 도련님이 추울까봐 제 이불까지 덮어주던 것도 그 아이고요. 뺑덕어멈의 말을 듣는 학수의 가슴은 큰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복순이가 자신을 구박하고 부려먹었던 기억만 했지. 그 이면에 숨겨진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심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뺑덕어멈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디 도련님의 넓은 아량으로 그 철없는 아이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지요. 홀로 남은 학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순이를 향한 그의 마음은 이제 분노가 아닌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듯 고민하던 학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복순이를 찾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뒤뜰의 장독대로 복순이를 불러냈지요. 복순이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싶어
잔뜩 경계하는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막상 복순이를 마주하니 학수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헛기침만 큼큼 하고는 엉뚱하게 장독대 뚜껑만 만지작거렸지요. 복순이는 그런 그가 답답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서요. 기다려라. 복순이가 돌아서려 하자 학수는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지요. 그의 얼굴은 어색함에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며칠간 깊이 생각해 보았다. 네가 나에게 저지른 죄는 실로 크고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목을 가다듬고는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용서해주는 조건이 있다. 복순이는 무슨 조건을 걸려는 거지? 설마 평생 노비로 부려먹으려는 건가? 싶어 긴장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학수는 복순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먼 산에 둔 차에 운걸거리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내 곁에서 나 하나만을 부려먹는 전용 머슴이 되어라. 복순이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전용 머슴이라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학수는 답답하다는 듯 제 머리를 쥐어박더니 마침내 눈을 질끈 감고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내 지엄이가 되란 말이다. 평생 내 곁에서 지금처럼 나를 구박하고 밥투정 못하게 감시하고 사람답게 살도록 그렇게 나를 부려먹는 마님이 되란 말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서툴고 가장 이상한 방식의 청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퉁명스러운 말 속에는 복순이를 향한 학수의 진심과 서툰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복순이 없이는 다시 예전의 철부지 한량으로 돌아갈 것임을, 그녀만이 자신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어리둥절했던 복순이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고는 그만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웃음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그녀는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을 쉬어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던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얼굴 가득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띤 채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주 재밌겠는데요, 서방님? 김진사 댁 외아들 학수 도령이 집안의 천한 여종 복순이와 혼인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을 때 온 집안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크게 반대해야 할 김진사는 의외로 덤덤한 반응을 보였지요. 그는 철부지 아들이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했고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복순이라는 것을 안 뒤로는 그녀를 내심 마음에 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례식 날 학수는 늠름한 신랑이 되었고 복순이는 고운 화롯을 입은 어여쁜 신부가 되었지요. 두 사람의 기묘한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저러다 신부가 신랑을 부려먹는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즐거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안주인이 된 복순이는 남편 학수를 아주 꽉 잡고 살았답니다. 서방님,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침상에 누워 계시는 겁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글 공부하셔야지요. 마님, 오늘은 날이 좋아 사냥이라도. 사냥은 무슨 놈의 사냥입니까? 그 시간에 책을 한 줄이라도 더 보시지요. 저녁에 제가 직접 강독 시험을 볼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복순이는 여전히 당돌하고 야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예전의 한량 기질을 보이려 하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들고 그를 훈계했습니다. 학수는 그런 아내의 등살에 알았소, 마님, 내가 잘못했소, 라며 쩔쩔매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아닌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아내가 있어 든든했고 그녀에게 구박받는 것마저 즐거웠습니다. 학수는 아내의 내조 덕분에 글 공부에 매진하여 몇 해 뒤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이는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현명한 안주인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종종 아무도 모르게 뒷산의 낡은 오두막을 찾아가 석수와 복순이 누이였던 시절을 추억하며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그렇게 양반 도령을 머슴으로 부려먹었던 당돌한 여종 복순이와 머슴살이 끝에 사람된 도령 학수의 유쾌한 사랑 이야기는 온 동네의 전설처럼 전해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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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살았다고